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건 아니다.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오래 거주하고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이게 부자들한테 너무 특혜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없애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막 X도 쓰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진보당 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막 법안도 발의되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 입장은 그럼 뭐지? 라는 거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뭐 아니 이게 뭐 대통령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법안의 어떤 취지가 또 이제 당론이니까 뭐 당론과 뭐 행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뭐 아직은 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여론이 좀 시끌시끌하고 안 좋았다는 반증일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증가했고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성과를 얘기할 때 강남권, 그러니까 고가권이 좀 눌렸다. 근데 이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목동, 뭐 마포, 뭐 강남, 뭐 송파 이런 데들이 뭐 10억씩 올랐기 때문에 10억, 15억씩 올랐거든요. 거기서 뭐 한 2, 3억, 3, 4억 빠졌는데 물론 뭐 이게 성과라면 성과죠. 그렇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반대로 지금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뭐 지금 뭐 폭등세거든요. 지금 한 4개월 사이에 거의 뭐 한 3%, 5%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1년에 한 15%, 20% 오르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서울 외곽지 아니면 뭐 2호선 라인, 뭐 7호선 라인 이런 데들 막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막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15억 이하의 집값 상승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와, 근데 여기가 지금 15%씩만 올라가는데 이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15%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강남이 좀 잡혔고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가 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6만 호를 반드시 공급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 6만 호도요, 결국에 이제 착공이고 착공이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의지는 이제 높다고 봐도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는 또 별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주택을 공급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였어요. 자, 5월 9일 이후에 주택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뭐 완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5월 9일 이후로 집값이 뭐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아니다, 뭐 그 급등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도로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5월 10일이 이제 진짜 코앞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데 전월세도 없고 매물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수요가 몰리면 이제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곧 세금 대책이든 뭐든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썩이는 집값, 급매물 이미 바닥이다. 급한 건 사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는 3월 말 뭐 4월 초부터 슬슬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금 늦춰줘서 5월 9일까지 허가만 받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긴 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급하게 나온 거였고 원래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는 거면 역설적으로 4월 중순까지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월 중순에 이미 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몇 개 나오는 거 말고는 그냥 대부분 다 이미 안 팔면 그만이야 하는 분들 것만 남았기 때문에 급매물은 없고 오히려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맨날 이거를 말하는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운명의 5월 9일 뭐 이게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데드라인이 이제 왔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했었고 그때도 이렇게 중과를 하는 순간 한 두어 달 정도는 조용합니다. 2달에서 3달 정도? 길면 2-3달인데 아마 한 2달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7월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좀 안 되다가 한 8월 말, 9월, 뭐 추석 이러면서 또 다시 또 막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또 정부도 알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강력한 어떤 규제책이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요건 좀 지켜보시죠.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크다. 거래세를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주택 공급은 공공이 할 거니까 기다려달라. 거래세는 왕창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까지 높인다. 그러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과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 강도를 더 세게 하겠다는 거의 차이 정도일까요? 근데 그때도 강도가 약하진 않았는데 가격은 뭐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열어주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를 하지 않고 팔게 하려면 보유세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라 라는 게 어찌 보면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래세를 85%로 막 다시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같이 올린다고 하면은 야, 거래세를 80% 내고 그냥 팔래 아니면은 그냥 보유세 감당할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보유세 낼게요. 힘들지만 보유세 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뭐 월세나 전세로 전가할게요.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방식으로 또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1, 2구 대책이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까먹었어요. 과천 경마장, 그리고 이제 태릉 CC에 뭘 개발하겠다 했던 것들 진행되는 게 뭐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임기 내 착공이 될 텐데 뭐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없고요. 그때 1월 말에 분명히 또 추가 부지가 이제 준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3개월 동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 현실적으로 이미 다 탈탈 털어가지고 3기 신도시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계속 더 부지를 확보했는데 착공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부지가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도 너무 올랐고 공사비 인상에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더해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계속 발표를 해봐야 기존 게 안 되면 기존에 공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땅이 부족한 거면 땅을 확보하면 되는데 기존 곳도 공사가 안 되는데 땅을 확보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산다. 서울 전세 외곽은 80% 정도가 증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세의 증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실거주 하는 토지를 이제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고 대출 받으면 무조건 이제 실거주 해야 되고요. 비거주자들 뭐 세금 막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세입자 만기 되는 족족 자기가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은 실거주 할 사람한테 팔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1100세대 대단지 전세 5개인데 집주인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뭐 도는 얘기들은 뭐 줄 서가지고 집을 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뭐 전세를 주려고 해가지고 세입자 5명이 쭉 줄 서서 집 보는 와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저 그냥 월세 줄래요 해가지고 다들 그냥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딱 과거 전세 대란 때 그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은 뭐 전문직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면접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정없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임차인 보호 대책들이 사실 그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요. 특히 갱신권을 쓴 다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또 권한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딱 나오고 나서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세입자를 맞춰서 얻었던 그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경우들도 많고 세입자가 집도 안 보여주고 뭐 세입자한테 좀 요청을 해가지고 집을 좀 보여주라고 해서 막상 또 이제 집주인이 좀 집을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좀 집을 팔려고 합의가 되는 와중에 갑자기 세입자가 안 판다. 뭐 나는 안 나간다. 나 뭐 이사비 뭐 2천만 원 달라. 막 이러면서 막 소송하고 막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저 실거주할게요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못 믿겠다 하면서 막 못 들어온다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지금 대법원에 간 게 여러 건입니다. 세입자 임대인 그 소송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상황도 이 시장의 흐름도 전세 대란이니까 이런 걸 해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 임차인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인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시스템과 구조는 임대인을 괴롭히긴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임대 물건이 극도로 줄어드는 또 정책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 그러면 좋아. 나도 그럼 받을 때 최대한 한번 받아볼게. 라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악에 받쳐서 지금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울주택 인허가는 75%가 급감했습니다. 공급 절벽 우려에 거래량은 반등한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되면은 당연히 착공도 안 되고 착공이 안 되면 준공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도 문제지만 그럼 앞으로 언제 공급이 그럼 해소가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물음표입니다. 뭐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26년에라도 착공을 해야 뭐 29년, 2030년에 입주가 되는데 올해도 착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없진 않죠. 있긴 있는데 평년 대비 많이 적고요.
앞으로는 더 적을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서울 떠납니다. 풍선 효과에 경기 전세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 입법 전세 대란 수준이다. 2020년 이후 20년, 21년에 전세가 말 그대로 대란이었습니다. 대란. 뭐 집값 그 전세값이 막 1.5배 막 올라가고 2배 뛰고 막 이랬던 적 기억나실 텐데 그때 수준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공포스러운 거죠. 전세값이 19억하고 옆집은 8억인데 같은 단지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것도 예전에 임대차 3법 처음에 나왔을 때 2중 가격, 3중 가격 이런 얘기들 기억나실 겁니다. 전세가 같은 단지에서 누구는 갱신권 쓰고 누구는 갱신권 못 쓰고 새로 들어오고 누구는 중간에서 합의하고 하면서 가격이 3개가 됐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 지금 쓰면 손해입니다.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서울 세입자들. 그래서 뭐 갱신권을 일부러 안 쓰고 이번에 새 계약으로 한 다음에 한 번 더 2년 뒤에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세입자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시세가 10억인데 지금 막 8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5%밖에 못 올리니까 4천만 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게 마음에 안 들죠. 시세가 10억인데. 근데 실제로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의향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실거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8억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10억짜리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이사비 내고 중개비 내고 10억에 가서 살래? 아니면은 집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한 9억 5천 올려주고 살래? 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도 그래 뭐 9억 5천까지 올려주면 뭐 더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하면서 합의가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중 가격이 생기는 거야. 시세, 합의가, 갱신권. 그래서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죠. 근데 갱신권을 못 쓰는 집에 사는 분들은 올려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가 9억 5천 10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갱신권 쓴 사람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야, 이번에는 어떻게 막았는데 2년 뒤에는 답이 없겠구나. 2년 동안 2억을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가 있나요? 못 모으죠. 대부분은 못 모읍니다. 전세가 상승을 맞춰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0억인데 2년 뒤에는 얼마일까요?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권을 쓴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2년 뒤엔 그럼 내가 얼마를 올려줘야 되지? 야,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사자라고 해서 중저가 시장, 서울 외곽지에 전세에서 밀려 나오거나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서울 첫집 구매자 57%가 30대다. 그러니까 30대들이 지금 집을 안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내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20년에 21년에 어떻게 폭등되는지를 봤고 22년, 23년에 집값이 빠졌을 때 샀어야 됐다는 후회를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또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와, 저번처럼 또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근데 지금 전월세라도 많으면 조금 시간 좀 벌어볼게 라는 게 되는데 전월세 대란과 상승이 같이 오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강북집 내놓으면 무섭게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집값 상승에 정부 대책 불신, 패닉 바잉이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뭐 패닉 바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어찌 보면은 전세 만기가 됐고 근데 대출이 그나마 지금 나오니까 이럴 때 산다. 뭐 이거를 뭐 패닉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인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패닉이 안 왔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부 정책이 10월 15일에 15 대책이 딱 나왔을 때 토호제를 대규모로 걸었죠. 그리고 이제 약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세의 그 효과, 그러니까 전세 감소 효과죠. 실거주 의무 효과가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 6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펼쳐질 거기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 갭 투자를 좀 규제하고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출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중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 편법 중요 생각도 말라. 적발 때는 가산세 4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들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주택인데 뭐 3주택인데 많이들 정리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든 뭐든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걸 정리해 마라 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또 전세 대란이고 막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애한테 줘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면 우리 애라도 집을 주는 게 얘의 주거 안정성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줄래니까 얘가 돈이 없잖아요. 집값은 비싼데 얘가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차용증도 쓰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일로 가는 순간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정부가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증여를 하는 순간 이건 매물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매물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주던 집이 자녀한테 가는 순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전월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막으려는 뭐 목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탈세가 많이 우려되니까 겸사겸사 이제 국세청장도 이럴 때 이제 증여 같은 거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또 약간 엄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집 사는 게 힘들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막 꼼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잔금을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자기가 대출을 해주는 거야. 이걸 근저당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냥 4인 간에도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값이 20억인데 매수자가 15억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15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5억어치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고 은행 이자만큼 그냥 날 줘라. 그러면 뭐 나는 뭐 그걸로 만족할게. 왜냐면 이분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돈들이 좀 잘 벌어. 당장은 못 갚을 것 같은데 뭐 2, 3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도 뭐 집을 팔든지 뭐 주식을 팔든지 돈 구해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근저당 잡아서 빌려주는, 집을 거래하는,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든지 뭐 어떻게 사든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구조, 그리고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주식시장도 엄청 화랑이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간 저 많은 돈들이 한 번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떡하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이제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공급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정부 관계자여도 되게 난감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할 때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점점 더 제가 이제 한 주 한 주 뉴스를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아마 올 여름 정도 되면은 이 전월세 쪽에서 이제 심각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집값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지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